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개인의 삶과 법이 만나는 지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4 하단, 채무자분 성함은 저희가 000님으로, 익명으로 처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는 그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죠.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나 파탄 경위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법원하고 채권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빚이 많아서 파산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까지 이르게 됐는지, 또 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 사건의 채무자 000님은 65세 여성이시고요. 네.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곧 채권자 집회라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집회 전에 관제인이 조사를 다 끝내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그 전에 관제인의 이 보고서가 정말 중요해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000님이 파산에 이르게 된 배경을 보면요. 정말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인가요? 어릴 때 4살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겪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셨는데 바로 그 별거 기간 동안에 전 남편분이 000님 몰래,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막 발급받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명의 도용 피해셨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건. 네. 결국 2006년 3월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야 독촉장을 받고서야 내 명의로 이런 빚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럼 파산 시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보고서에는 2003년 10월경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주된 원인으로는 역시 그 명의 도용으로 인한 채무부담 증가, 그리고 또 생활비 지출 증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현재 65세로 고령이시고 또 오랜 장애 때문에 근로 능력도 거의 상실하신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나오네요. 파산의 원인이 뭐랄까 단순한 과소비나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의도용이라는 범죄 피해, 그리고 장애와 고령이라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점. 이게 이분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또 법원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죠. 개인의 재정적 취약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현재 전공공님의 생활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2015년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SH,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죠. 거기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세요. 공공임대주택이군요. 네. 보증금이 1,037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는 14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월 수입은 7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직업은 없는 상태세요. 월 72만 원이면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준인데 아마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하셨고 성인 자녀가 3분 계세요. 40세, 36세, 34세. 근데 자녀들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시고 경제적인 부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이런 생활 상황이랑 가족 관계까지 파악하는 게 관제인 조사의 일부입니다. 혹시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도움을 안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체크하거든요. 이 경우는 그럴 상황도 아니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재정 상황을 좀 요약해 볼까요? 빚은 총 얼마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네, 보고서에 따르면 총 파산 채권액,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은 약 7,367만 원입니다. 7,3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채권자는 여러 곳인가요?
네, 상록수 제1차 유동어 전문 유한회사 외 4곳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 회사들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원금이에요, 원금. 아, 원금이요? 네, 원래 빌렸던 돈은 약 1,599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와, 그럼 원금이 1,600인데 빚이 7,300까지 불어난 거예요? 거의 4배 이상? 그렇죠. 그 발생 시기가 2003년 1월경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이자랑 연체료가 계속 붙어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처는 명확하게 명의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말 명의도용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럼 반대로 현재 영영님 명의로 된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재산은 정말 거의 없으세요. 신한은행 예금이 146만 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주택 보증금 있죠? 1,037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딱 그 두 가지뿐이군요. 네. 파산관제인이 과거 5년간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유의미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파산 관제인의 조치와 의견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 146만 원과 임차 보증금 1,037만 원.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제인은 이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 환가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가 포기용. 환가라는 게 보통 재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절차인데 이걸 포기했다는 건 이 재산들은 처분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아, 그럼 영영영님이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왜 그렇게 판단한 거죠? 법에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바로 압류금지 재산 규정인데요. 아, 압류 금지 재산이요. 네. 예를 들어서 채무자 예금 중에 185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생계비로 봐서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도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요. 그렇군요. 영영님의 경우 예금 146만 원은 이 생계비 기준인 185만 원보다 적죠? 네, 적네요. 그리고 임차보증금 1,037만 원도 당시 서울 지역의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안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래서 관제인은 이 두 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산, 즉 압류금지 재산 및 6개월 생계비 범위 내의 재산으로 본 거죠. 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판단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실익도 없고 또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 외에 환가할 만한 다른 재산은 당연히 없다고 보고했고요. 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제시한 의견은 무엇이었을까요? 면책에 대한 의견이 중요할 텐데요. 네. 관제인은 아주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뭐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가 심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있죠. 근데 공공님의 경우에는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깨끗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채무자인 공공님에게 면책을 허가해서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면책. 그러니까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빚 안 갚아도 된다고 결정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빚 전부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이죠. 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공공님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제인의 종합 의견은 더 이상 진행할 파산 절차도 없으니 파산 절차는 종결, 폐지하고 면책 절차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건 뭐 채무자의 정말 딱한 사정, 명의도용 피해 사실, 현재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고요. 파산 면책 제도의 원래 취지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65세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여성 000님은 전 배우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와 또 고령,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결국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셨어요. 네.
하지만 파산 관제인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사정들이 다 확인이 되었고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재산, 즉 예금과 임차보증금은 지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환가 포기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다고 판단되어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 사례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파산 제도가 단순히 그냥 빚을 없애주는 그런 차가운 법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 이면에 있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네, 정말 그렇네요. 특히 공공님처럼 명의도용 피해자라던가 장애인, 고령자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압류금지 재산 같은 거요? 네, 법이 보장하는 최소만을 생계비 기준이나 주거 안정 기준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결국은 파산관제인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또 인간적인 고려를 담아서 결정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000님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면책 결정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좀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명의도용 같은 범죄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처럼 정말 개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나 법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누구나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적인 안전망은 과연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후적인 구제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한 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고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000님의 사례를 통해 개인 파산 절차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